지난 시간에 아동기, 청소년기 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글쓰기는 누구나 다 어려워합니다. 제가 자서전 쓰기만 20년을 강의했는데 그동안에 만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수강생분들. 그 중에서 글쓰기를 쉽다고 얘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그걸 보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글을 못 써서 창피하다.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수강하신 여러분들이 100% 다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도 책을 내잖아요. 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책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쓰는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학교 교육에서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배워서 실력을 늘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 정도인지 아니면 그 밑에 바닥인지 아니면은 중상인지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기 실력에 맞춰서 그 상태에서부터 조금씩 올려나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잘 쓰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쓰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대학생들이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죠. 안 그래요? 일생 중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 보세요. 언제가 머리가 제일 팽팽하게 잘 돌아갈 거예요? 20대. 그죠?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죠. 그때만큼 더 잘 돌아가는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점점 쇠퇴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글쓰기 시키면 잘하느냐? 못해요. 그죠? 일생 중에 제일 머리가 팽팽하게 잘 돌아가는 시기에 글쓰기 한번 해봐. 글 써봐. 못해. 근데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 70, 70대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보다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참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왜 글을 못 쓰느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책 읽고 오지선다에다가 이렇게 답 찍는 거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글은 써본 적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시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읽기는 많이 시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 국민이 아무도 글 잘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특별히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글쓰기를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 회화는 따로 하잖아요. 영어 토익 점수 900점, 950점 맞는 애들도 회화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읽고 해석하고 독해, 문법 하는 거 다 잘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말하는 연습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앞에 딱 쓰면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연습을 안 하면 회화를 못 하는 거고, 글쓰기 연습을 안 하면 글쓰기 못 하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분도 제 제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한테 글쓰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글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거하고 또 자기가 글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감 없이 이 수업에 대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다. 얘기가 되게 길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청년기 결혼생활편 한번 보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거. 지금 이런 글감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쓰지. 근데 글의 재료는
머릿속에서 떠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이 탁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자극시켜 드릴 거예요. 추억,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잊혀졌던 과거가 막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말로 나오는 거죠. 말로, 입으로. 먼저 입으로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할 거예요.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부담 없이 글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로 추억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뭐 이거보다 쉬운 건 없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감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청년기니까 20대, 30대 정도 됐겠죠. 청년기의 승리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은, 청년기의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은 이제 본인의 경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20대, 30대 때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승리감, 성취감을 느꼈다. 뭐가 있을까요? 어디 시험에 합격하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군대 제대할 때, 이거는 남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자는 또 해당이 안 되죠. 여자들은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 대신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기에 몰두했던 일은, 분야는, 좋아했던 일은, 청년기에 연애를 했는가, 배우자의 이상형은, 이 중에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청년기 때 종교활동, 사회초년생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 20대, 3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혼인가, 직장만인가, 직업 안정인가. 결혼 전에는 결혼이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직장만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그 다음에 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가, 분가했는가, 불편했던 점, 결혼 후 출산 계획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출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1남 1녀? 2남?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는 외롭고. 언제 첫 아이가 태어났는가? 그때 당신의 나이는, 첫 아이 태어났을 때 결혼 상대를 어떻게 만났으며 강하게 끌린 때는 언제인가? 뭐 대부분은 다 후회를 하죠. 살다 보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결혼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했는가?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과정이 아주 순탄했나요? 아니면은 막 여기저기서 반대한 사람도 많고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네요. 그 다음에 첫 직장에 들어갈 때 상황, 시험, 소개. 첫 직업은 무엇이었으면 왜 그것을 선택했는가?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일. 내가 뭔가를 잘하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 부모님이 매우 마음 아파하셨던 일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뻐하셨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내가 뭘 할 때 제일 기뻐하셨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힘들어하고 아파하셨는지,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본 아버지와 어머니의 청춘 시절은 어떠했는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별로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뭐 특별한 날이 되면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모습이 떠오르세요? 젊으셨을 때?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서전을 쓴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자서전은 본인이 쓰는 글이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위인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서전이라 그러면 일단 거부감부터 가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위인이 아닌데 무슨 자서전을 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그런 건 아니고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서전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 하는 거죠. 말은 좀 어렵지만 이제 글을 씀으로써 이런 효과를 받을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글도 쓰고 토론도 하고 방금 전에 이제 청년기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청년기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예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만 신경 썼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 쓰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좀 찾을 수가 있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걸 질문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하나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인생에 정답이 있겠어요? 정답 없죠? 예.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비슷하게 한번 찾아보자. 나는 왜 사는가? 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질문들도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합니다. 왜 사는가?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살만한 세상이니까 산다.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 나는 왜 사는 거야? 제일 어렵죠. 이게 답이 잘 안 나와요. 쉬운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든가 나는 예.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는 좀 그런데 그렇죠. 요건 방법적인 거니까 상관없는데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냐, 아니면 죽지 못해 사는 거냐,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 뭐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거냐, 이 대답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산다 그러면 좀 곤란해요. 그죠? 아유,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는 자살하고 싶어도 못해. 일단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 내 인생을 보는 눈을 좀 긍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시는데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주무시기 전에 딱 누워서 천장을 보고 눈을 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난 왜 살고 있지? 그러면은 한 50% 정도는 생각이 날 거예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 칸트의 한목적성.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걸 뭐 어려워서 읽지는 않겠지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 그러니까 인간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내 몸, 내 정신, 내 육체가 이 우주의 일부분이잖아요. 아주 작긴 하지만 우주의 크기는 너무 커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나는 작은 거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먼지, 공기, 그 다음에 돌멩이, 모래 이런 거에도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돌멩이에 목적이 있을까요? 바닷가에 나뒹굴고 있는 그 조그만 돌멩이들에도 생긴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있죠. 벌레 한 마리에도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무생물에도 목적이 있는데 나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지를 찾아가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면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좀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서전을 안 쓰면 이런 시간 자체를 갖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강사가 시키니까 억지로 쓴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고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권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의미가 없죠.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이 세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죠. 세상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세상과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도 의미가 없죠.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지순례길, 산티아고 길 같은 데를 보면 이게 800km예요. TV에서 아마 가끔 보실 거예요. 이렇게 배낭 메고 막 이렇게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례길. 그 긴 거리.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2달에 걸쳐서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계속해서 2달 만에 완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지순례길 걷는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막 이 발에 물집이 잡혀가면서도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도 그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걸어가면서 계속 자연을 바라보면서 트레킹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연과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좀 확실하게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길을 걷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자, 자서전 쓰기는 인문학적인 최고의 인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라고 돼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학문. 그러면은 인간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간이 난데, 그죠? 여기 지구상에 70억이 있는데 70억 다 필요 없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딱 들어가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나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 뭐냐면은 자서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일 최고의 인문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서전 쓰기는 참회다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 아시나요? 어거스틴. 그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개망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20대 때 아주 개망난이 짓을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기도를 해서 이 아들이 참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나중에는 개과천선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성자가 뭐냐면 세인트라고 해서 성경 할 때 그런 성자예요.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프랭클린 자서전.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자서전 쓰기에다가 이거를 접목을 시켜놨는데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참회죠. 반성하고 용서하고 뉘우치는 거 이게 다 참회인데 이것도 자서전 쓰기에 해당이 된다. 자서전 쓰기도 참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쓰다 보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뉘우치는 것도 생기잖아요. 용서, 화해 이런 게 다 치유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서전을 쓰는 동안에. 프랭클린 자서전은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 1706년에서 179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뭐 돈도 많고요. 사업가고 정치가고 외교관이고 미국을 건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개국공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도 방탕하게 살았다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자서전에.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는 자서전이라는 거는 숨기면 안 되는 거구나.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자서전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다. 치유가 뭐냐? 힐링. 힐링이라는 말 많이 하죠. 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라는 교수가 텍사스 주립대 교수인데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과 교수니까 심리학에 대한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상 대상자들을 쭉 모집해가지고 글을 한번 써봐라 하고 과제를 줬어요.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했던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는 그거죠. 트라우마. 아시죠? 트라우마에 대한 글쓰기.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던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한번 기억해내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쓰는 동안은 굉장히 힘들죠. 벗어나고 싶어요. 아, 내가 그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왜 또 다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걸 썼을 때 쓰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 좋아지냐, 나빠지냐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지더라. 적어도 3, 4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 15분 내지 20분간 심리적 외상의 경험에 대해 글로 써서 표현하는 행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 외상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중간점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다 산 게 아니잖아요. 살 날이 남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 또 살 날이 있는데 이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자. 뭘 점검해보냐?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앞으로 남은 생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 죽을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이 전반전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좀 분석해보면 후반전에 어떻게 살지 계획이 잡히지 않겠어요?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회고하면서 현재의 나를 들여다보는 재구축 과정과 유사하다. 자서전을 쓰는 시점을 전후하여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뉜다. 남은 날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간 점검이다. 그러니까 자서전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역사를 쭉 정리하고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후반전을 더 알차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에요.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자서전 쓰기에 임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